유전학자들, 뭐 역사학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방면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 두 민족, 뭐 한국, 몽골이죠. 그들의 언어가 매우 가깝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알타이어라는 얘기 들어봤죠? 제 기억이 맞다면 중학교 사회 시간에 그 역사 파트에 한민족의 기원에서 우리 민족은 알타이어계로서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 대학 다닐 때는 우리 민족을 알타이어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렐브리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랄알타이 오족이라고 다음에 우랄어, 알타이어 같은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구를 좀 해보니까 우랄어는 좀 다르다, 알타이어하고 좀 다르다 해서 이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20세기 초기 전반기까지 예를 들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만주어, 퉁구스어, 터키어까지 이런 재반 언어들이 언어 계통이 같다 하는 알타이어족 설이 유력했는데 언어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알타이어족이라고 하는 언어 안에서도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 계통이 같다고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순이 같냐 이걸 따집니다. 그 다음에 기초 어휘가 이제 일치하는지 몇 가지 준거 기준이라고 하죠. 준거 기준. 여러분들 어려운 말 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 수준이 여러분들의 인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준거 기준이 되는데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1960년대, 70년대가 되면 40년대, 50년대까지 알타이어족 소를 주장한 알타이시스트 세계연합회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반알타이시스트하고 이제 끊임없는 논쟁을 하다가 1970년대가 되면 잘 모르겠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국사책 첫 페이지에 한국 민족이 한민족이 알타이어족이 아니고 알타이어계라고 나온 것은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언어가 같다고 이제 이 몽골어와 한국어가 같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중에는 이제 우리 또 국어학을 또 나중에 또 뭐 연구할 학자로 나올지도 모르고 사람 팔자 모르는 겁니다. 제주방언을 연구하다가 그냥 언어학을 좀 공부해봐야겠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올 수가 있죠. 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거는 1960년대 몽골의 이 고고학자이자 이제 미소학자인데 그 페르레라는 분이 그 동몽골 지역에서 이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긴골이라는 뭐 이 강이 있죠. 이 지역에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구전설화죠. 구전이라는 건 입으로 전해 내려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헌 기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비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뭐 제주에는 특히 이제 구비문학이 발달했죠. 구전설화가 많은 곳입니다. 많은 곳인데 한 곳에 이제 고려 사람, 몽골 사람들이 있었고, 뭐 이 고려 사람은 동쪽으로, 몽골 사람은 이 서쪽으로 내려갔다는, 또 함께 살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참 풍당무계한 얘기지만, 저희 한국 학자들이 1992년부터 3년, 4년, 5년까지 이 지역을 조사를 하고 또 심지어는 발굴까지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 참여했죠. 그때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뭐 현장에서 참 제가 그때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뭐 통역도 하고 한 달 뭐 이상 거기에 이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대신 이제
몽골에 가서 발굴도 해보고 현지 조사도 해보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성과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전설화를 근거로 한 민족과 몽골족이 동족, 같은 민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보다 확실한 문헌 및 물질 자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학자들의 최근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당연한 결론이죠. 말은 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이건 이제 이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이게 과학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다. 그렇다면 한국과 몽골이 한국 사람과 몽골 사람이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만나는가? 1918년 말입니다. 이게 12월이죠. 그때 이제 몽골군이 고려 땅을 밟게 되는데요. 무슨 사연이냐면 1216년경입니다. 이 거란족들이 거란은 이미 망했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고려시대 국방민족 하면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 그때 이제 이 거란에 이제 잔당, 나머지 이제 이 사람들 보통 이제 역사 자료에서는 잔당, 뭐 유민, 유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몽골군에 쫓겨서 이제 그 동쪽으로 오게 되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4일 날 몽골 제국이 창거 세워지는 것은 1206년입니다. 1206년.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아직 살아있을 때죠. 1216년에 이제 칭기스칸의 장군들이 거란족을 추격해서 고려 땅을 밟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거란족은 어디에 있었냐면 몽골군에 쫓겨서 이 강동성, 오늘날 그 평양 부근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보통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어려운 얘기를 하고 운거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학생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농성들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총장실 정부하고 이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운거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제 거란족을 소탕하기 위해서 몽골군이 이제 들어왔는데 국경이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않죠. 고려 정부에 얘기하죠. 이 거란 이 사람들이 너희 나라를 침략을 했는데 우리하고 같이 협공하자. 그래서 이제 형식은 합의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1119년 1월에 이 거란에 이제 그 잔당들을 괴멸시키게 됩니다. 다 없애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공짜가 없죠. 외적을 물리쳐 줬으니까 안 되지. 우리하고 형제 명약을 맺자. 말이 형제, 물론 형은 몽골이고 동생은 고려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국제관계는 그렇습니다.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입니다. 이론적으로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핵을 갖고 있으면 북한도 이론적으로 가져야 맞습니다. 다만 북한은 투명한 국가가 아니고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사회 합의가 돼 있죠. 따지고 보면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국제사회의 법칙입니다. 법칙인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동생은 형한테 그냥 맹약을 맺는 게 아니고 공납을 바쳐야죠. 또 사람을 바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제관계 사실 어떻게 보면 불변의 진리입니다만 문제는 이제 몽골의 무리한 공납 요구가 고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때 고려 정부가 몽골에 대한 정말 오늘날과 같은 정보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강대한 국가였고 이미 이제 강력한 이 금나라, 거란은 물론이지만 금나라를 물리쳤죠. 강력한 국가였는데 이런 정보가 있었을까? 아무리 무리한 공납에 오지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이러다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불만이 있었는데 1225년에
몽골에 사신 차쿠르라는 사람인데 조고여라고 합니다. 이 우리말로 읽으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신들이 사실 공납을 받으러 오죠, 고래로.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박록강을 건너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고려 정부에서 우리가 아니라고 하죠. 근데 몽골에서는 사신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고려의 소행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거죠. 뭐 서로 그러는 겁니다. 국제관계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두 나라 관계가 이제 파탄이 나게 되고요. 그로부터 6년 후에 1231년에 이제 몽골군의 전면적인 침공이 개시됩니다. 6차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제 2차 때는 이제 이 고려 정부가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강화도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고 국토 전역은 사실 몽골군의 그러니까 말발굽의 그러니까 유린대입니다. 유린이라는 게 뭐 그냥 함부로 한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면은 백성들은 외세에 시달리는데 왕실이 명분은 있죠. 몽골군이 이 기병들이고 또 이제 바다 건넌 나라이기 때문에 해전에 약하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왕실을 보존해서 나중에 이제 몽골을 물리친다. 이런 데 명분은 있지만 어쨌든 백성들을 버리고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피신 간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그래서 1231년부터죠. 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고려가 몽골에 항복한 1259년까지 무려 6차례에 걸쳐서 몽골이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그 몽골에 항복한 이 고려는 그 후에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14세기 중반 공민왕이죠. 공민왕의 부인도 몽골 부인이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 노국대장공주. 제가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어 정책을 추진할 때까지 한 세기 동안 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30년 정확하게 29년 동안의 침략을 받고 또 정확히 한 세기 동안 한 세기 이상의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았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못 드리는 제주 같은 경우는 직접 몽골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송독이 와 있었습니다. 또 몽골에 이제 유목민들 여러분들 이 중산간 옥마장에 이 가축을 키우는 말을 키우는 몽골의 목축민들이 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30년에 걸친 몽골의 침략과 한 세기에 걸친 몽골의 지배는 고려 역사의 깊은 먹부림을 들이우게 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몽골의 지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도 있죠. 즉, 이 기간, 다시 말하면 이 몽골의 지배 기간에 고구려 이후에 한민족의 개혁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를 보고 고려가 몽골 세계제국에 편입됨으로써 그것이 가능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고려대학교는 코리아 유니버시티죠. 이때 고려가 세계로 알려지면서 우리 명칭이 코리아가 된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때 처음으로 서양 기록에 이 코리아라는 나라, 이 고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죠. 혹은 이제 고려의 왕후가 된 몽골의 공주와 원나라 황제의 비빈, 비라는 건 이제 이 왕비를 얘기하고 빈도 왕비는 왕비죠. 어쨌든 이제 옛날 왕비들은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첩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황제의 비빈이나 특히 이제 기황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귀족의 부인이 된 일부 고려 여인, 공녀라는 건 말 그대로 공납으로 끌려간 여자라는 뜻이고요. 몽골어도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공납의 여자. 또 비참한 일이죠. 어쨌든 이 중에 출세한 몇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서 양국 관계 특수한 관계를 부각시키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이제 저 같은 학자들 또 이제 보다 직접적인 관련 있는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상세하게 밝혀질 겁니다. 다만 고려 국보가 수십 년 동안 몽골에 유린된 30년입니다. 정확히 29년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몽골과 고려의 만남을 정상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에 걸친 몽골 지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기서 좋든 싫든 고려의 정치, 경제, 문화, 관습 등등 여러 방면, 제방면에 걸쳐서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몽골 원나라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몽골 제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개로 분할 통치가 됩니다.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킵차 강국, 중동 지역의 일항국,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항국, 그리고 몽골과 중국의 원나라, 대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는데 시상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황제 공주가 고려의 부인이 되고 고려 왕의 그 원종이 이제 그 길을 열죠. 고종의 아들 원종이 이제 이 몽골 공주를 그러니까 황제의 딸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난 자식이 이제 충렬왕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딱 충성한다는 충자가 이제 붙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나라 공주의 낳은 자식만이 고려왕이 닿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사실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많은 이제 공녀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나라를 끌려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결과 이 원나라에는 고려양, 요즘 말은 고려 스타일입니다. 몽고풍도 이제 굳이 이건 한자에 나온 얘기인데요. 뭐 몽골 모드, 몽골 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상대국에 유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몽고풍은 변발을 하는 건 이제 머리를 다 자르고 몇 가닥을 남겨놓은 그게 이제 변발입니다. 변발, 또 연직원 찢는 건 몽골 복식, 또 문화에 대한 관심과 유행이 나타납니다. 또 이제 특징적인 것은 몽골의 이제 원나라의 토건테무라는 원나라 순제를 얘기하는데요. 베이징에 있었던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베이징에서 쫓겨가게 몽골촌으로 쫓겨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몽골 칸 황제에 오르기 전에 이 고려 대청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칸이 된 후에는 고려 공명 출신인 기황후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서해상에 있는 서해 5도 중에 대청도라는 데가 있죠. 바로 북방한계선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상하게 이 원나라 귀족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여기 유배 갔다 온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물론 제주도도 일부가 있었죠. 일부 왔었죠. 제주와 몽골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정말 시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기는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는 몽골 지배 시기에 몽골 칸, 황제를 얘기합니다. 직접 통치를 받았다. 사실 이 제주의 통치를 놓고는 고려 정부하고 원나라 정부가 늘 대립했습니다. 정말 고려가 원나라의 속국인가 할 정도로 대들었죠. 고려 정부는 끝까지 이 탐나를 고려 관할에 두려고 하고 원나라에서는 자기의 직속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르바치라는 총독이 파견되고요. 몽골의 정책에 따라서 몽골군과 일목민이 직접 파견돼서 목장을 관리했습니다. 사실 이 몽골 지배 이전에도 이 탐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국가를 거소를 통틀어서 말이 가장 많은 것인 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제주가 이렇게 정말 제주스럽게 된 것은 정말 공교롭게도
참으로 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역설적이게도 몽골 지배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적인 특성을 오늘날 같이 갖추는 것. 또 한 부분은 1368년에 이제 몽골 제국 원나라가 멸망한 후에 명나라 태조는 중국에 있었던 중국의 윈남, 운남성이죠. 지역의 몽골족의 후손들을 제주로 이주시켰습니다. 윈난을 본으로 하는 제주의 성씨가 꽤 됩니다. 꽤 되죠. 윈난을 본으로 하는. 100% 그 사람들은 몽골족들의 후예들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재밌는 거는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조선 시대가 되면 윈난의 공간을 다 가립니다. 제주 사람들이 다 가리죠. 당연히 제주에는 몽골 문화와 몽골의 흔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몽골 제국 국영 목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탐나다, 이 지역이다. 뭐 이 지역을 그 지난 시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을 세계적으로 발전시켰던 오데칸인 쿠빌라이가 해상에 요즘 말하면 이제 해상 진출에 대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고 그 거점으로 탐나를 그러니까 지목을 했던 거죠. 오키나와까지를 개장했습니다.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남중국 제주 못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제주 어디 홍보책자에서 제가 찍은 거 아닙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한복 문화를 좀 보기로 하죠. 뭐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뭐 저한테 1시간밖에 없으니까 귀중한 시간입니다.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비행기 값이 참 아깝구나. 이게 뭐 그냥 뭐 몇만 원짜리 비행기도 아니고 이거 참 조금 억울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 제주도에서는 가축동을 연료로 사용했는데 학자들은 이를 몽골의 전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버섯, 이 육지를 포함해서 축분, 가축동을 그러니까 연료로 사용하는 곳은 제주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민속 자료에 보면 70년대까지 이렇게 이 축분, 가축동을 쌓아놓은 이 자료들이 있죠. 제주도에서 지금도 이제 앙채를 전통집에서 앙거리, 바깥채를 박거리라고 하는데 이때 거리는 몽골 천막의 계류에서 차용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언어학적으로 이게 맞는 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의 도로하루방과 몽골 지배 시기에 훈철로 석인사항이 전해진 결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도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뭐 여러분들과 같이 숙제도 한번 내고 한번 이 토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제주의 이제 70년대 민속 자료에 60년대 이거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에 나오는 자료고요. 요즘에 이제 몽골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몽민들은 100% 축분이죠. 북쪽에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곳을 빼고는 모두 가축동을 이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안 봤어도 그럴 겁니다.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한반도 전체에서 말고기 예를 들면 돼지 국밥 같이 말고기를 먹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100% 몽골 사람한테 배웠어요. 이 전통 가옥이죠. 제주 스타일인데요. 이게 이제 말포지 집이 사냥꾼들이 쓰는 집인데 요즘에 몽골인들이 쓰는 이 게르입니다. 기둥이 이게 이제 3개 있습니다만 이거는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임시로 사용한 집이지만 이거는 항구적으로 사용한 집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몽골의 잔재가 아닐까라고 이제 민속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인상이죠. 이게 이제 이 대정에 있는 골가루 대정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글도 읽고 한번 토론도 좀 한번 해볼 만한 주제들입니다.
외형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보는 눈은 조금 다릅니다. 찬반 양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소주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주 있잖아요. 우리 마시는 소주. 뭐 저도 좋아합니다. 사실 뭐 어제는 또 우리 몽골 앞에 마지막 이제 발표를 서울에 있는 몽골 대사관에 어제도 술 좀 많이 마셨죠. 뭐. 소주 좀 마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삼겹살 집에 가서 마시는 우리 그때 이제 디프리 가서 술도 마셨잖아요. 소주. 이 소주는 진짜 소주가 아닙니다. 희석식인데 소주라고 하는 것은 전통술입니다. 전통술. 그러니까 독주. 이게 소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시는 거는 그냥 이 주정을 거기에 이제 희석 물 부어서 그냥 파는 거죠. 소주를 지칭한 아랑주, 아랭이는 몽골의 아라키, 이거 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아라키에서 나온 거죠. 현대 몽골어 발음은 아르히라고 합니다만은 고전 몽골은 아라키라고 하고요. 이 아라키라는 말에서 아랑주, 아락주, 아랭이라는 말이 나왔죠. 송골배, 송골이라는 몽골. 인두는 지금도 현재 인두라고 쓰고 있고요. 수라라는 말도 슐라, 북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실 이것도 이제 뭐 어떤 언어학자가 좀 해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이 북이라는 수라가 임금님의 식사가 됐는지 이것도 참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차용어입니다. 차용어라는 것은 빌려 쓰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유식했지라고 그랬죠? 선생님 쓰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냥 뭐 빌려왔으면 차용어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유식하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상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나라 지배를 받은 이후에 고려 후기부터 한반도의 육식 문화가 널리 퍼집니다. 이건 자료 항의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전기 문인들이 쓴 자료에 보면 고기 얘기가 없습니다. 또 비교적 고려 전기에 불교가 번성하면서 이 살생 문화가 자제가 됐습니다. 근데 고려 후기가 되면 육식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 말기로 갈수록 심지어는 어디 절에는 임금이 행차를 했는데 고기를 대접할 정도로 육식 문화가 유행했다. 이거는 이제 이 몽골의 이 영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고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짤막한 글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역시 고려 후기부터 몽골식 벼갈과 곡식 등에서 몽골의 문화적 영향이 나타나 좀 더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부터 민속학자들은 한국의 서남강의 기원을 몽골에서 오보, 이 돌무더기 오보에서 찾았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한국의 남부가 선녀설화가 몽골족의 백조설화에서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남부가 선녀설화는 세계적으로 한 50여 개 이상 확인이 되는 광역설화입니다. 광역, 여러 지역에서 퍼져 있는, 유포되어 있는 광역설화다. 뭐 되게 이제 우리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한 50여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반도에서 전하되는 설화가 어디하고 가장 가까운지는 학자들이 이제 한국 학자들이 얘기를 했죠. 난주 지역과 이 몽골 북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곳인 바이칼 지역에 전해지는 몽골족들입니다. 이 지역에 전해지는 이 백조설화가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남북가 선녀설화하고 이 구조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유식하게 친연성이 있다,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류주의 전파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었죠. 네. 예, 좋습니다. 이 소주인데요. 여러분들 그 중류주라는 말은 진짜 소주입니다. 예를 들면 안동소주. 제주는 무슨 소주가 있죠? 아니, 팔아서는 모르는 그냥 파는 거고. 팔아서는 진로보다는 좋습니다. 그 말고 전통술 없습니까? 있을 텐데. 없어요? 오메기술. 오메기술? 뭐 있습니다. 그 전통술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증류주인데요. 예를 들면 중국의 이 바이조, 백주라고 하는 거,
이제 몽골의 보드카 이게 다 증류주입니다. 세계적으로 증류주가 이제 많이 퍼져 있죠. 학자들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제 이 증류주가 언제 세계적으로 유행했을까 연구를 했는데 그 학자들이 최종 결론은 몽골 제국 시대다. 몽골 제국 시대 몽골군 또 몽골 이주민들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증류주가 전파됐다. 그렇다면 이 증류주를 몽골 사람들의 발명품인가? 그렇지 않다. 몽골 사람들이 중국 지배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증류주 제작 기법을 배워서 몽골군이 세계를 원정하는 과정에서 또 세계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몽골 사람들이 가입게 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각 지역의 증류주가 그러니까 이 급속도로 보급이 됐다는 게 이제 최종적인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똑같이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고려도 고려말 한반도에서 소주가 크게 유행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요. 뭐 지금 당장 봐도 좋습니다. 이 고려사라는 또 고려사 저료라는 책이 있죠. 다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주 이렇게 쳐보세요. 고려말에 가면 소주 도 여러분 도당할 때 도자 있잖아요. 동아리라는 뜻입니다. 소주 패거리 이런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소주도다, 소주 동아리다. 소주 동아리니까 그냥 소주를 만들어서 뭐 마시고 뭐 하여튼 뭐 그러는 이제 부류를 소주도라고 그랬습니다. 좀 비난하는 쪽으로 그랬습니다. 비난하는 쪽으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이 소주라는 말이 우리 문헌에 등장합니다. 진짜 소주입니다. 진짜 소주. 소주인데 그 고려말 조선 초기에 이 학자이자 관료였던 목은 이색. 여러분들 그 한국사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관료는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그것이 간단하게 공부한 정도가 아닙니다. 학자 문인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관료들이 그렇습니다. 이색이라는 분은 목은 이색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시에서 아랄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한자로 아랄길인데 이거는 몽골어 아랄길을 한자로 음사 혹은 음역 음에 따라서 그대로 쓰는 것을 음역이라고 합니다. 음사라고 하죠.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식한 말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유식해집니다. 유식해지면 여러분들 스스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 서서히 변하면 됩니다. 변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 시에 이런 게 나오죠. 가을 이슬처럼 이게 뭐 번역어인데요. 둥글게 맺혀 밤이 되면 뚝뚝 떨어지네. 반잔술 겨우 넘기자마자 훈기가 뼛속까지 퍼지니. 어떤 사람들이 맥주나 막걸리 마시고 훈기가 뼛속까지 퍼진다고 그런 얘기 않죠. 이건 독주를 얘기합니다. 독주. 보통 그냥 뭐 속이 막 싸하다 이거 뭐 독주죠. 꼬량주 마시고 그렇죠. 독주인데 앞에 구절은 술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게 지금 이 불이죠. 그리고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화이였잖아요. 이게 이제 이 로메테를 그러니까 이제 원료입니다. 술주장. 그리고 이제 불을 떼면 수증기가 되죠. 올라가죠. 이게 이제 쿨링워터입니다. 찬물이죠. 증기가 찬물을 닫으면 이제 또 그 액체로 변하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게 이제 소주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증류주 이게 이제 한국에 이게 이제 외국 사람에게 한국을 소개하면서 해놓은 이 한국의 이제 술고리라고 하는데요. 이 고리입니다. 술고리인데 이게 이제 그 술고리고요. 이 술고 지금 이 가을 이슬처럼 둥글게 맺혀 밤이 되면 뚝뚝 떨어지네. 이거는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이 양반은 술꾼 같아요. 술 내리는 과정까지 음미하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대단한 시죠. 진정한 시입니다. 이거를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문학에서는.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리얼리즘인데 소주는 지역에 따라서 아라키주, 아락주, 아람주. 제주는 뭐라고 하죠? 아람주입니까? 잘 모릅니까? 몰라도 됩니다. 찾아보세요. 제주 소주 밤은 뭔지 지금 찾아보세요. 이는 아랍어의 아락이라는 말에서 나오고요. 이
몽골인들이 아랍 지역을 서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아랍어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증류주라는 아라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키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아랑주, 아라키주, 아락주가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주만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조금 더 좀 성의 있는 이 선생이었으면 거기가 찾아왔을 텐데, 나는 이제 제주에 관련된 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한번 좀 만나야 되겠다. 제주에 대해서 하여튼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 술을 팔죠. 아라키라고 하잖아요. 아라키. 한자로 아라키를.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는 이 사람들이 훨씬 자국계 됐든 외국계 됐든 문화유산을 훨씬 그러니까 상품으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무슨 칭기스칸 요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샤브샤브를 얘기를 했을 텐데요. 샤브샤브는 원래 이제 이 몽골 사람들이 그 샤브샤브 요리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몽골 요리였는지 이거는 뭐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고요. 막연하게 저는 뭐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만은 제 이제 학자로서 그러니까 직관이죠. 직관은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상품화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제 직관인데요. 그건 또 모릅니다. 좀 연구를 해봐야 되죠. 이거는 이제 그 몽골 사람들이 술을 내리는 겁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다는 게 이제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죠.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이런 형태로 제주에서도 술을 내립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제가 이제 쭉 여러분들 이제 몽골 문화 강의하면서 제주도 한국인들과 한 3시간짜리 강의할 분량을 PPT로 이제 전에 이제 몽골 대학원생들한테 한 3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어가 대학원생들 13명 정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했죠.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했는데 몽골어로 합니다. 그거는 몽골어로 합니다. 영양가가 있는 술이라는 게 시밍 아르키인데요. 알코올 농도가 2, 3% 정도입니다. 뭐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전통주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알코올 농도는 8에서 14도 정도가 되죠. 이거는 뭐 우유를 비롯한 이 가축의 젖으로 하니까 조금 우리가 먹으면 이제 냄새가 좀 납니다. 시밍 아르키라는 영양가가 있는 술인데 술이 뭐 영양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리 술이구나. 고소리 술을 이렇게 담그는 과정은 술 내리는 과정은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차가마기 몽골의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칭기스 흰술 백주라는 뜻입니다. 백주라는 뜻인데 술 좋습니다. 몽골에 술 좋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술 마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 2병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내가 그런 얘기했죠. 변발하고 바로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하여튼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서운하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문화 교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이제 몽골의 이 칭기스칸 다음에 이 쿠빌라이 다음에 이 칸이 이제 이 쿠빌라이 중국으로 도읍을 온 게 이제 이 황제가 쿠빌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다음에 이제 황제가 이 테무른데 한자식으로 얘기하면 성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변발이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이게 변발입니다. 변발인데 이 변발하고 옷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임인지 왼쪽 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죠. 이걸 하여튼 왼쪽 오른쪽 구분이 좀 잘 안 갑니다만은 왼쪽 거를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하여튼 꼭 기억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말기의 그림인데요. 이조년이라는 고려 문인을 그려놓은 겁니다. 옷에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지만 복식학자들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좌임인지 우임인지. 헤어스타일하고 모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거의 복식학자들이 공식적으로 공인하는 몽골 복식, 그러니까 몽골 스타일의 이 유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명나라 때 그 삼제도해라는 이 책이죠. 뭐 그림책에 나오는 건데요. 이 고려국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우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모자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쿠빌라이 부인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개 이제 원나라 귀부인들이 이런 모자를 썼는데요. 무당들도 이런 모자를 썼죠. 이 테를릭이라는 옷은 몽골의 전통 복식 대리인데요. 이게 이제 얇은 대리입니다. 그 전통 테를릭이라고 하는데 이게 테를릭이란 말이 그대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거를 이제 몽골어 테를릭, 중국에서는 이제 이 요선 오자입니다. 야우시 양 나 아우치 이렇게 하는데 그 요선 오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허리 부분이 선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요선 오자라고 읽는데 해인사에서 발견이 됐죠. 15세 남자 아이의 평상복입니다. 이게 이제 요선 철릭이죠. 이게 있잖아요. 철릭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테를릭이라는 말이 한글로 와서 이 철릭이 되고 이게 이제 얇은 전통복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고려말에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 그 부처님의 그 복장이라고 하죠. 부처님 절에 가보면 이제 대웅전에 가면 부처님이 있죠. 거기에 속이 텅 빈 것 같지만 거기에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장유물이라고 하죠. 해인사 복장유물로 나온 겁니다. 이 15 명문도 있죠. 명문이라는 것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15살짜리 남자아이 이름이 없지만 아이의 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100% 몽골 스타일의 유행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들 그 타락 있죠? 타락 요구르트 몽골어로 그 이 타락인데요. 요구르트를 이거 몽골 겁니다. 몽골 건데 여러분들 그 서울에 가면 낙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서울대학 병원 뭐 여러분들 가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앞에 있는 산이 원래 낙산입니다. 낙산. 옛날 서울대학 마로제거리라고 하는데 그게 낙산인데 여기 동숭동이라는 곳이고요. 뭐 산 위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산 이름이 타락산이었습니다. 타락산인데 조선시대 그 궁중에 우유 젖을 보고받은 왕실 직영 목장이 있었던 곳이 타락산. 이제 이 타락이라는 말은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 왜 여기가 왕실 목장이 됐을까? 뭐 가까우니까 그렇다고 뭐 하여튼 뭐 우선 그럴 수 있겠지만 역시 이제 몽골어 타락이라는 말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일과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왜 저 선생님 맨날 추정만 할까? 사실 이거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 있잖아요. 이건 100% 진리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진리다. 많은 학자들이 이 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거를 교과서에 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도 틀린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의문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앵커가 얘기하면 다 맞는 걸로 생각하고 틀립니다. 기자가 쓰면 다 맞는 걸로 생각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글과 이 음성으로 된 것 틀릴 수 있다는 걸 늘 전제해야 됩니다. 이평래 교수가 얘기한 말 틀릴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잘 모르고 할 수가 있죠. 비행기 안에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난 그 얘기까지는 안 했어야 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뭐 또 전화할 수도 없고 한 사람 같으면 제가 전화합니다. 아까 그 말을 조금 좀 한번 적어서 생각하십시오. 이게 이제 아까 그 말했던 이 선왕당이고요. 이게 몽골의 살아있는 성도의 보고 이거는 뭐 지금도 불리기 수준. 저 국장님 전체를 한번 잘 좀 찍어주시죠. 제가 뭐 연구재단에 제출해야 돼요. 아주 그 사람들 사진을 그렇게 그냥 하여튼 기분 나쁠 정도로 왜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근데 공부하는 사람한테 사진 찍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참나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그 연구재단이라고 그런데 좀 지원을 해줍니다. 뭐 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자기들이 강의 좀 하라고 부탁을 했으면서 그 자기들이 그럼 와서 좀 관리 감독을 하든가 나한테 사진 찍어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믿어야지 그거를 사진을 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아니면 나라 마상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릅니다. 이거 정화 잘된 영화죠. 영화인데 한글이죠. 한글 창제 과정 그런 영화를 만든 건데 한글이 이제 여러분들 세종임금이 이제 한글을 창제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언어 또 학자를 파견해서 언어를 배웠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일본, 중국, 거란, 이어진 뭐 당시에 이제 갈 수 있는 곳, 보낼 수 있는 걸 다 갔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학자들이 연구 결과 이제 한글을 만들었는데요. 한글을 과학적이라고 하죠. 한글을 제가 뭐 폄하할 생각이 그만큼도 없습니다만은 한글은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한글같이 늦게 만들어진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야겠죠. 그럼 그렇습니다. 그럼 과학적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야만이라고 뭐 얘기하는 북방민족들 6세기, 7세기에 한글 문자 창제합니다. 한글은 굉장히 우리 민족은 늦습니다. 글자 창제가 늦는데 그러니까 이 과학적일 수밖에 없다가 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과학적이지만 한국의 자형 혹은 자체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 모양을 예를 들면 기역, 디귿, 미역, 시옷 뭐 옛날 글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모양을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제 이견들이 많은데 일부 외국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1269년에 티베트 승려인 파스파, 뭐 티베트 발음으로 하면 팍바라고 발음합니다만 이 사람이 이 만든 몽골 문자 중에 하나가 파스파 문자입니다. 이 쿠빌라이 칸이 중국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한자말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동화될까 봐서 제국의 공용 문자로 만든 게 이 파스파 문자입니다. 티베트 승려한테 시켰죠. 이게 파스파 문자인데 위쪽이 이제 파스파 문자입니다. 몽골어는 네모 문자, 도롤증기직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자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이 자체는 여기에서 빌려왔을 거다. 다만 그러니까 국어하는 분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설득력이 있다.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이 고려가 망하고 원나라가 멸망하고 양국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도 19세기까지도 몽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 하나가 뭐냐면 사요권. 사요권이라는 건 국립통역번역원의 사요권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도 국립통역번역원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래야지 저 같은 사람이 사요권의 원장도 가서 하고 그렇죠. 제가 고려시대 갔으면 한잔 했을 겁니다. 나중에 고생했겠죠. 처형했겠죠. 친원파들 숙청할 때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 통역관들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죠. 여러분들 통역을 해서 출세한 사람도 많고요. 제일 통역자들은 칼 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위층들 통역하는 사람들 그렇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난 별 사람 다 통역해봤는데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맛있는 것도 못 먹습니다. 미리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입니다. 미리. 밥 먹는 자리는. 근데 뭐 아니 아무리 먹었어도 그 맛있는 음식 먹으면 침이 넘어가요. 그때 이제 이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령원에서 몽골어 교육을 시키는 세 가지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몽학 3서라고 얘기했는데요. 5분만을 정리하겠습니다. 몽을 먹을 때라는 책, 첩회 몽어, 몽어 유해라는 책인데요. 그 그림만 좀 보죠. 몽어 녹을 때입니다. 조선시대 몽골의 회화책이죠. 몽어 녹을 때 권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고전 문자죠. 이게 고전 문자를 한글로 표기한 겁니다. 이커, 아바게, 시, 타나스 이름을. 큰형, 너 어디에서 왔느냐? 여기 이제 이 총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큰형, 근데 어디에서 온다, 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 조금 옛날 표기지만 현재 몽골인들이 그러니까 이 몽골인들이 몽골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회화 교과서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19세기까지 개정판되고 계속 이렇게 증복판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첩회 몽어라는 책인데요. 몽골어 문장을 몽골 문자로 쓰고 똑같은 몽골 문장을 쓰고 그 옆에 한글로 발음을 표기했고 발음을 표기했죠. 문장이 끝난 다음에 번역문을 싣고 몽골어 초학서라는 걸 처음 배우는 이런 거다. 이거는 이제 몽어 유해인데 요즘 말하는 단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몽어 유해 상권, 천문에 관한 거, 예를 들면 천도, 하늘이죠. 그 몽골어로 현대 몽골어 탱글입니다만은 당시에 텅거리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죠. 그러니까 천도가 하늘이고 이거는 몽골어로 텅거리다. 일제시대 우리 이제 19세기 중에부터 많은 한민족들이 외국으로 나가고요. 1910년대 이후가 되면 이제 특히 이제 만주 지역, 심지어는 이제 이 바이칼 지역, 모스크바 이 지역까지 가는데 1910년 이후죠. 상페테르부르크는 이제 당시 러시아 수도죠. 모스크바, 몽골로 가게 된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몽골 이 공문서 자료에 보면 모스크바에 있었던 러시아에 있었던 당시 소련에 있었던 우리 한인들이 몽골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청원서를 보낸 게 꽤 많습니다. 꽤 많죠. 언제니까 한국일보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외국 관련해서 무슨 또 기사를 연재하면 저도 한국에 쓴 적이 있습니다. 100년 전 몽골인가 100년 후에 100년 전 한국인가 100년 후 몽골이 돼서 요즘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제가 이제 처음 발견을 하고 그때 이제 제 제작권 되는 이제 몽골 아이가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귀화를 하려고 귀화 청원서를 내가 썼습니다. 내가 쓰고 그랬는데 마치 그때 내가 이 자료를 번역하고 있었는데 사실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귀화도 청원서하고. 당시에 이 상페테르부르크에 있었던 이 한국인, 한인들 3,000명이 몽골로 집단 이주를 하겠다. 해서 청원서를 보냅니다. 들어오면 몽골의 국법 잘 지키고 그 100년 후에 제가 썼던 것도 귀화하게 되면 한국 국법 잘 지키고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역사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운명도 반드시 바뀝니다. 청년 때 운명과 지금 내 나이 때 운명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바뀝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책으로 묶여냈죠, 여러 사람이. 한국일보에 근거를 보게 되고요. 일제시대 이제 그때 그 무렵에 이제 많은 한인들이 또 몽골에 가서 활동했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뭐 요즘 말로 여권 지정을 한 사람, 비자 오버한 사람 많아서 홍성룡이라는 사람이 자기 홍성룡이잖아요. 몽골어로 자기 친구가 또 어쩌어쩌해서 그냥
이거를 그 기간을 넘겼다. 지금 추위에 쫓겨가면 없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나라도 없다. 제발 이렇게 해달라. 사정하는 편지. 요즘 말하면 관청에 제주 이민국에 이제 사정하는 편지죠. 청원선 이런 내용이죠. 이 제주 얘기고요. 북한 관계는 뭐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수립돼서 두 번째로 아마 수교한 나라가 몽골로 알고 있습니다. 몽골도 아마 몇 번째 안 될 겁니다. 1948년 이후에 6.25 때 이제 엄청난 원조를 하죠. 이게 이제 6.25 때 북한에서 몽골에서 나온 이 풍보 포스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38선을 넘어서 US 군이죠. 군이 이제 침략했다. 이런 공문서 안에 있는 이 포스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물자를 수합하고 돈을 모으고 이거를 이 북한에 전달해 줍니다. 북한이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북한이 북쪽에 조금 남아 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몽골의 물자를 어디에서 이제 몽골 사람들이 북한에 넘겨주냐면 오늘날 만주리역에서 넘겨주는데 그때 북한의 물자 인수 단장으로 온 사람이 그 유명한 홍명희가 옵니다. 홍명희가 오는데 홍명희가 거기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민족과 몽골족이 뿌리가 같다는 얘기가 꽤 그 연조가 오래됐다고 느끼는 게 홍명희가 거기서 그런 얘기합니다. 몽골 형제 여러분들은 우리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뭐 도와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뭐 그런 이 거물이죠. 이 홍명희가 그냥 쓸데없이 지어서 그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자료는 현재 몽골 공문서관에 있고요. 그 유교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그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얼개는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돈 좀 보여줘서. 그 북한 즉 원조 문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몽골로 이제 많은 고아들이 198명 정도가 왔는데요. 이때 이제 사실 이 북한에서 이 살기 모든 국가로 보냈습니다. 고아들을. 근데 한국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나 북한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혹시 오해 마세요. 100% 현지에서 특별한 죽는 아이들, 근데 특별한 사연으로 남는 아이들 빼고는 내년에 100%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보낼 때는 반드시 북한 선생님들 같이 보냈습니다. 국어 선생님.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선생님입니다. 북한 선생님이죠. 그 몽골 아이들, 아니 조선 아이들, 당시 전쟁 고아들. 그 몽골 속에 한국인들이 있죠.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속의 몽골인들 한 5만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특히 동대문에 서울에 가면 여기에 가면 뭐 몽골 타운에 가면 가면은 몽골 음식 다 먹을 수 있고 몽골 미용사가 자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외국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비빔밥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이는 데가 있죠. 여기 가면 이제 다 먹을 수 있는 거. 여기 뉴 그모빌티인가 하여튼 여기 다 러시아 몽골이죠. 강화의 고려궁지입니다.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파들이 항목미적지. 마지막에 이제 여봉연합군들이 이 산별초를 섬멸했던 한파들이. 사실 한파들이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고려에 온 나라의 몽골집에 이 거점이 있습니다. 마산에 가면 이제 몽고정이라는 우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산 하포를 마산이라고 하죠.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원정할 때 출발을 하포에서 했습니다. 마산에서 했죠. 여러분들 그 몽고관장이라는 상표가 있죠. 가장 유명한 몽고관장. 그게 마산에서 나온 관장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 오너 하여튼 그 사람이 좀 갑질을 해갖고 나쁜 짓을 해서 몇 년 전에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몽고관장 그 회장님. 기사가 2달도 못 빼기고 막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 영감님한테 우리 몽골 연구자들 술 많이 얻어 마셨습니다. 그 참 민망하죠. 여기까지.
예. 제가 뭐 여러분 뭐 억지로 그냥 다 끝낸 거라.